안녕하세요. 저희 팀 오전은 트레일러 검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한국 알파 시스템의 기존 AI 모델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알파 시스템에서 태국 하역장에 들어있는 출입 관제 AI 모델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출입 관제 AI 모델은 트레일러에 대해 검출 성능이 좋지 않아 다음같이 케이스 3개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케이스 3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요구하셨고 객체 검출 정확도를 90% 이상을 달성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회사 기존 모델이 욜로 V4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존 모델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고 또한 요구받았습니다. 회사의 기존 모델을 저희가 똑같은 환경으로 구축한 후 디텍션해본 결과입니다. 회사에서 말씀하신 문제점 3가지 경우가 저희가 세팅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을 Average Precision 평균 정확도가 33.3%로 트레일러 객체를 거의 검출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회사 기존 모델의 구조와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회사 기존 모델은 욜로 V4 논문에 기반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욜로 V4 모델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모델인데 헤드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원스테이지 모델입니다. 회사의 모델은 100번의 경우 다크넷으로 구성되어 특징을 학습시키고 내 경우 SPP 풀링 레이어 1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SPP 풀링 레이어로 특징을 추출한 특징을 바탕으로 욜로 V3 3개로 구성된 헤드로 객체를 검출하였습니다. 회사 모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해당 데이터셋에 학습에 필요하지 않은 결측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근거리 트레일러 이미지를 디텍션해야 하는데 원거리 트레일러 이미지가 집중적으로 레이블링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이 트레일러의 경우 715장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습과 관계없는 결측 이미지의 경우 데이터를 삭제했고요. 원거리에 위치한 트레일러 이미지의 경우 디텍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레이블링 값을 삭제하고 근거리 트레일러에 객체 디텍션할 수 있도록 레이블링 값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트레일러 데이터 수로 인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어서 논문에 기반해 오버피팅 완화 기법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오버피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논문에서 기재된 방법들을 적용했습니다. 이미지 어규멘테이션과 정칙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방법들을 혼합해 사용해보았습니다. 오버피팅 완화 기법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기 전에는 Average Precision 값이 33.3%로 정말 많이 미흡했는데 한 개 믹스업을 적용한 결과 74.26%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믹스업의 경우 다른 기법들과 함께 혼재 사용하니 오히려 성능이 하락해서 그 믹스업을 제외하고 다른 기법들을 함께 혼재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컷아웃, 모자이크, 라베스무트 이 세 가지 완화 기법을 사용한 결과가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버피팅 완화 기법을 적용한 난 후에도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과 같이 트레일러 전체에 대해 로컬라이제이션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측 사진과 같이 아직 로컬라이제이션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는 LMS 기법 그리고 바운딩 박스에 관여하는 앵커 값을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앵커 값의 경우 기존 모델에는 욜로 V4 논문에 있는 디폴트 값을 사용했는데 현재 데이터의 바운딩 라벨링 값을
고려해 K민즈 값으로 다시 구한 후 적용해서 보완했습니다. NMS 기법 같은 경우는 그리디 NMS, 소프트 NMS, DRU NMS 각각 기법들을 적용해본 결과 DRU NMS가 가장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기법을 선택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텝 사이즈, 맥스 배치, IOU 로스 값을 다양하게 변경해봤으나 회사에서 요구한 90%의 성능이 다 도달하지 않았고 85%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유가 피처 맵의 특징 추출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4개의 풀링 블럭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SPP 1개로 풀링 계층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CSP 풀링 계층을 1개 더 추가해 성능을 높였습니다. 해당 풀링 계층 적용 결과 95.53%까지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모델은 앞선 하이퍼 파라미터 변경과 넥 추가된 해당 모델이 저렇게 구성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90% 이상의 정확도를 초과에 달성하였고 그 외에 트레일러 전체가 여러 개의 비트로 인식되는 것 그리고 일부만 인식되는 것 등의 문제들을 NMS 앵커 그리고 피처 추출 부분을 보완해서 모두 회사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최종 모델의 디텍션 결과입니다. 저희 모델 같은 경우 715장의 적은 데이터로 해당 성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델 구조를 사용하면 다른 부족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도 성능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YOLO V4 오픈 라이센스 기반 YOLO 모델 중에서는 가장 최신이고 성능이 좋은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다크넷의 경우 C++ 암호화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산업에서는 사용하기 가장 용이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희석 교수님, 네, 질문. 날카로운 거 한번. 날카로운 건 아니고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95%를 이제 달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욜로라는 거는 사실은 뭔가 되게 가볍잖아요, 그렇죠? 가볍고 되게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용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 조금 하이엔드 시스템이면 그러면 욜로보다 조금 더 좋은 무거운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YOLO V4로 물론 뭐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C++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굳이 다른 모델이 아니라 최신의 모델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무거운 모델들도 많고 이런데 YOLO V4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YOLO V4를 기반으로 이 성능 향상을 시켜라라는 요구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원래는 YOLO 5나 아니면 다른 모델도 좀 많이 고려를 해봤는데 이제 그 라이센스 문제나 아니면 그 암호화 문제도 좀 생각을 많이 해서 YOLO V4 안에서 최대한 성능을 향상시켜보자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코멘트가 그럼 YOLO V4에 YOLO V5나 아니면 YOLO V8이 지금 나왔는데 이런 8이 나왔던 그런 기법들을 조금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YOLO V4 지금 아키텍처에다 좀 넣었으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여러 가지 YOLO 8 같은 경우에 그런 기법들을
롤로4에는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이 충돌 가능성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일단 롤로4에 너무 기반을 해서 거기서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경선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우선 처음에 문제점은 그 기업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결측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데이터, 원거리라든가 근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원거리를 측정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초기에 이제 기업에서 데이터를 잘못 측정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버피팅을 적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재료로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 지금 만들었는데 700개의 데이터가 한 종류의 트레일러 트럭이에요. 지금 영상에는 한 종류의 트레일러 트럭만 계속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하는 이유는 모든 트레일러 트럭에 대해서 이게 트레일러 트럭이라는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 계속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러 트럭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700개 데이터가 한 종류의 트레일러 트럭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분명 다른 이미지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 앵글 시점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이미지 이 시점에서의 그 번호판과 함께 이 트레일러를 인식하는 게 제일 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 멀리 있는 트레일러의 모습보다는 이 시점에서의 트레일러를 더 포착 잘할 수 있도록 그건 알겠는데 이제 근거리 말고 이 트럭이 아니고 딴 트럭이 들어왔을 때 이걸 트레일러 트럭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트럭으로 지금 몇 개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트럭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볼보도 있고 벤츠도 있고 되게 많은데 다른 트럭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트레일러 트럭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희가 트레일러 이미지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학습을 시킬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게 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트레일러다 보니까 이 관련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정된 데이터 선 안에서만으로도 성능을 올릴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 끊겠습니다. 네네. 그 여기 사실 타일랜드 수출량 그 프로젝트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앵글을 수정해서 초청할까 하지만 지금 여기 학생들이 한 거는 앵글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 제한된 그 트럭 종류가 많아요. 여기 학생들이 PPT 요구만 하죠. 그걸 이제 해결했다. 95%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시간보다 리모트로 데이터를 하기 적은데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조 발표 끝났고 그다음 6조 들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6조는 데모가 데모 없어요? 여기 데모 없어도 데모 수준입니다. 굉장히 그 수준이 높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경부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진단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프로젝트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리고 결과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초음파 두경부가 이제 이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보는 이 목이랑 귀 이쪽 부위인데요. 이거를 초음파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딥러닝 모델에 넣어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딥러닝을 이용해서 쇼그렌 증후군의 유무에 대한 이식 분류를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왜 초음파 영상을 사용하는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다른 MRI나 CT 같은 다른 장비는 이제 기계도 비싸고 한번 찍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검사를 많이 할 수 있고 그 비침습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제 환자에 적용하기가 좋아서 이 초음파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그 침샘
염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 다양한 정도의 입마름증이나 눈 건조증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40대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0에서 4단계로 이제 질환 정도가 구분이 되는데 이 숙련되지 않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은 잘 구분하기가 어렵고 숙련된 분들도 이제 그 1, 2처럼 애매한 그 초음파 영상들에서 구분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그 질환이 있는 건지 혹시 안 맞춰보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질환이 있는 겁니다. 여기 엄청 이 신호를 받아서 여기 귀나 턱 밑에 이제 신호기를 대서 들어가는 신호를 다시 받아서 이 사진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질환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리키한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을 사용해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데이터를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제공을 받았고 이제 이 귀밑샘이랑 턱밑샘의 부위에 있는 침샘을 초음파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기기는 필립스와 삼성 장비에서 촬영이 되었고 왼쪽, 오른쪽 귀밑샘, 턱밑샘이 다 있는데 그 네 가지 부분의 초음파 영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장비로 얻은 초음파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필립스로 얻은 장비만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 표는 전체 데이터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4,000개 정도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 샘플입니다. 이 좌측이 필립스로 얻은 초음파 영상들이고 이게 실제로 영상인데 여기 캡처를 해주셔서 병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삼성 기기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우 데이터를 전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초음파 영상 부분만 수작업으로 잘라냈더니 이제 539에 424 사이즈로 나왔는데 이제 잘라낸 영상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모델에 넣기 위해서 좀 짝수로 되어 있는 크기인 480이랑 400 이 크기로 조정을 해서 모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인데 저희가 학습의 흐름을 제가 이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런 초음파 영상을 여러 모델에 넣어서 이제 아웃풋을 얻어내고 이거를 라벨이랑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기법으로는 어그멘테이션이랑 여러 그 성능 지표를 통해서 이 모델을 다양한 모델에 평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티드 로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앙상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원본 초음파 영상이 있으면은 이거를 저희가 5배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 수를 늘려서 모델을 좀 더 잘 학습시켰고 이 5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논문을 좀 찾아보다가 요 5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모델을 평가했다는 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떤 성능 지표로 했는지 먼저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자료이고 이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애큐러시 그리고 ROC 밑에 곡선의 넓이를 저희는 성능 지표로 사용했고 그 센시티비티는 환자를 얼마나 잘 환자로 분류했는가를 의미하고 스페시피시티는 이제 대조군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잘 분류했는지를 의미하고 애큐러시는 아시다시피 그 얼마나 맞췄는지고 ROC 커브 아래의 곡선은 이 ROC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진 분류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 밑에 그래프 넓이가 넓으면 1과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지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CNN 기반의 모델 중에서 3가지 모델을 선정해서 학습했고 이 기밑샘과 턱밑샘 이미지의 각각의 2개의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능의 결과고 70에서 80 정도, 85 정도의
그 성능을 단일 모델들은 다 보였는데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앙상블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웨이티드 로스를 저희는 사용했는데요. 이게 의료 데이터다 보니까 환자로 의심이 되면은 초음파를 많이 찍어볼 수 있는데 환자가 아니면은 이제 몇 번 못 찍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대조군이 적은 그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샘플 개수에 기반한 가중치를 학습할 때 부과해가지고 이 대조군의 분류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상블인데 저희는 이 인풋을 여러 모델에 넣어서 이 모델이 각각의 모델이 얻은 이 아웃풋들을 합쳐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블과 비교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모델의 추론 결과를 앙상블 했고 이걸 통해서 모델의 추론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미쌤이랑 텅미쌤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시켰고 그 기미쌤의 결과는 VGC와 에피셔트넷을 앙상블 한 것이 가장 좋았고 이 스페시피시티의 경우에는 95%를 달성했고 텅미쌤은 이 VGC와 레즈넷을 앙상블 한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냈고 86%의 스페시피시티와 나머지 결과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단일 모델들보다 앙상블 했을 때 더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를 분류하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 저희가 받은 기미쌤과 텅미쌤 그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쇼그렌 증후군 환자를 구분하는 새로운 앙상블 모델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모델들이 ROC 곡선 아래 면적 지표를 기준으로 각각 0.95랑 0.83 정도의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의 의의는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실 때 이 모델을 기반으로 얻은 그 결론을 통해서 그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기미쌤이랑 텅미쌤의 그 성능 차이가 한 10% 정도 대부분 나는데 그 이유가 이 기미쌤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좀 더 편편해서 그 신호를 대는 게 더 잘 신호를 받고 밑에는 여기는 좀 굴곡이 있어서 그 신호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기 과학적인 진단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이게 사업화 모델로 보면 추천 시스템인가요, 일종의?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그러니까 전문의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천 시스템인데 그러면 여기에서가 교수님 말씀하신 리콜에서가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네. false offset이 일어나면 네. 나중에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false 리젝이 발생하면 네. 이 사람은 증후군인데 네. 놓쳤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의사도 당연히 안 받겠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진단을 못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능은 뭐 에버리지 프리시즌이나 이런 것보다도 폴스 리젝이 100%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로해야 되는 거냐, 네. 이런 거에 요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자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모델의 목표가 그 임상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이걸 모델 결과를 100% 신뢰하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보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분들이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준다는 게 의의가 있어서 그럼 봐봐요. 영상 데이터하고 네. 그 기존에 이 시스템 없을 때도 다 봤을 거잖아요. 네네네. 시스템이 있을 때도 다 봐요. 네네네. 근데 이거의 의의는 이제 좀 애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조기 진단한다거나 좀 뭐 만약에 증상은 있는데 쇼그렌 증후군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단에 도움을 주는 모델입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톨릭 대학교 조 교수님께서 주신 결과치인데 레벨 정상 1부터 5 레벨까지 이제 잡아내는 것을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하고 콜라보하게 됐고, 액큐리시는 교재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하셔가지고 현재 이걸로 인턴 레지던트가 판단 잡아하는 경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문의들이 다 끝까지 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교재 용도로 쓰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김희 쌤과 톰미 쌤의 이거 진짜 순서 궁금해서 질문한 건데요. 네. 아까 개수도 다르고 일반적으로 저기 의사분들이 김희 쌤에서 쇼오렌 증후군 환자를 판단하려는 게 더 많은지 아니면은 턱미 쌤에서 쇼오렌 증후군 턱미 쌤이 한 83%도 더 낮았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 보통은 저 환자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다 찍어서 보나요? 네네, 두 가지를 다 찍어서 보고 그 중에서 더 질환이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면 이제 그 둘 중에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희 쌤 모델 만들고 턱미 쌤 모델 만들어서 앙상블로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네네네. 다음 조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네. 네, 안녕하십니까. 7조 공중전원팀의 발표를 맡은 남궁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AI 산업 안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입니다. 일단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신청서 리뷰, 두 번째로 결과 보고서, 세 번째로 모델 시연 데모를 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결론 및 Q&A로 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한 기업은 KIoT라고 합니다. KIoT는 2016년에 설립되어서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으로 AI 장비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개발 목표는 현재 산업 KIoT에서 산업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 현장 및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에 AI 산업 안전 시스템을 설치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청하는 문제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안전관리 감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AI, IoT 센서, 딥러닝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위험 상황 발생 시에 음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 음성 인식을 구현하고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산업 안전 시스템에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문제점 신청 시간에 위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험 상황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골목길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성능 지표는 95%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사고 음성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사고 발생을 인식할 모델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게 현재 사용 중인 영상 처리 모델인데요. 현재 보시면은 이 영상 처리 모델은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GPU가 지금 현재 80%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GPU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성능면이나 용량면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CPU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재 저희가 참고한 GitHub의 모델이고요. 위 코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저희가 구글 콜앱 환경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일단 저희가 이 제공받은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별도의 가공 같은 걸 걸치지 않고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전처리만 거친 후에 모델 학습을 시켰고요. 그냥 84%의 정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실내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확인했었고요. 이제 가지고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내 데이터를 비명소리와 합성해서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5초 단위로 코드를 잘라서 음성 파일을 잘라서 세그먼트 폴더에 저장했고요. 이렇게 저장한 폴더에서 비명소리를 합성한 폴더는 클래스를 1번으로 지정하였고, 그냥 일반적인 정상 데이터는 클래스를 0번으로 지정해서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MFCC를 통한 전처리를 이용했는데, MFCC란 음성 신호 처리에서 사용되는 특징 추출 기술로서 음성 신호를 작은 프레임으로 분리하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산한 후에 멜 스케일로 필터링하고 로그 변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캡스트럴 개수를 추출해서 매스크로스 기반의 압축을 적용하여 최종 MFCC 특징 벡터를 형성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음성 신호의 주요 특징을 추출해서 음성 처리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MFCC를 X 리스트에 저장하고 각 레이블을 Y 리스트에 저장했고요. 보시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96.25%의 정확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일단 컴퓨터에서 적용한 테스트 결과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외에도 디시전 트리와 같은 여러 종류의 머신러닝을 학습시켜서 가장 나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출해보았는데 아이솔레이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정확도 가량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실제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받아가지고 학습시켰는데 그렇게 정확도가 컴퓨터에서 진행한 것보다는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일단 저희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여서 일단 데이터를 여러 개의 피치로 나누어서 11개의 피치로 나누어서 음성 종류를 여러 개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음성 데이터를 배경 데이터랑 합성해서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단일 모델 외에 그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 같은 모델은 95% 이상의 정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앙상블하여서 다시 학습시켰고 일단 컴퓨터로 테스트한 결과는 100%의 정확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 앙상블 모델 외에도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제외한 다른 모델은 다 높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 모델이 낮게 나온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일반적인 분류나 처리 방식의 과정이 좀 다른 것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변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아이솔레이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저희가 높은 정확성을 추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해당 URL로 그 정보를 전송하는 코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이제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해당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고 경보를 울리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모델을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서버고요. 현재 사용하는 서버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저기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경보를 울리게 되면은 경보 횟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학습한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기명 소리 나오니까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카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는 카운트가 안 되고요. 이제 제 비명책이 좀 그래서 아무튼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직접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상 처리 모델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 결합은 못했는데 이거와 결합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를 마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산업 현장이나 인접이 드문 곳에서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또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시스템을 실제 서비스하는 데다가 모델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완성도는 좀 높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해봤으니까 필카시 큰 부분들을 잡아놓거든요. 그게 이게 네. 그 소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만약에 노이즈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그런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노이즈가 있는 상황 자체를 그 클래스 0번으로 지정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실제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감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러닝할 때 처음부터 백그라운드로 노이즈도 넣고 아까 그 비명 소리 있죠? 그걸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거기 직접 그걸 다 합성해서 실제 상황 진짜 만약에 비명이 음성인가요? 저는 음향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음향하고 비슷한 만약에 바닥에 의자 찌끌리는 소리 있잖아요. 찌 뜨는 소리. 만약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비명으로 인식하나요?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런 고주파 신호가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실험했을 때 조금 찌꺼리는 고주파 소리나 어떤 유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어오면은 저기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나 수정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리한 질문을 또 하셨네요.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프리퀀시 체크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일한 프리퀀시 대역이 딱 들어오면 잡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GPU로 안 하고 CPU로 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응용 서비스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8조 메타몽의 오찬웅입니다. 기존에 발표를 하려는 인원이 발표가 지연이 되면서 발표를 못하게 돼서 급하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어서 조금 미흡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총 이렇게 5가지의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자면 드림 아이디어 소프트라는 회사와 함께 작업을 했으며 제공해주신 대구시 관광 메타버스라는 저 플랫폼에 챗봇 기능을 추가해서 그 NPC가 어떤 챗봇을 통해서 관광지에 대한 정보나 어떤 그 지리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 번째로 대구 관광 정보에 대한 질의 응답이고요. 둘째로는 그 NPC와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의 프로젝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드림 아이디어 소프트 측으로부터 저렇게 데이터와 질의 응답의 형태로 데이터셋을 받았고요. 그 메타버스 안에 구현되어 있는 게 총 저렇게 5가지의 지역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각각 5가지의 콘텍스트와 그리고 Q&A와 앤서의 50개의 쌍의 Q&A와 앤서의 쌍을 제공받아서 그 해당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총 이렇게 3가지의 모델을 사용하였고 문장 유사도 모델, 그리고 QA 모델, 그리고 생성 모델 이렇게 3가지를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챗봇 플로우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카테고리의 정확도를 파악하고 만약에 그 카테고리 정확도가 0.5라는 기준을 넘어간다면 매치되는 질문의 정확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매치되는 질문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질문이 아니라 컨텍스트에서 찾게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카테고리가 옳지 않다면 히스토리에 이전의 카테고리를 저장을 해둔 이후에 그 이전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면 다시 또 매치되는 질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텍스트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한 센텐스 시뮬러리 모델입니다. 우선 이 두 문장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 유사도 모델에 대한 총 14개의 유사도 모델을 파악했는데 해당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면서 제일 잘 나오는 성능을 가지는 센텐스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질문이 응답을 요구하는 바는 저 하나의 답이지만 각각 그 문장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했던 모습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 4가지의 상위 모델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위 4가지 모델을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판단했던 타코 모델을 저희는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코 시밀러리티 모델은 센텐스 트랜스포머스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센텐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모델로 유사도가 0.5 이상이면 텍스트에 있는 대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한 모델은 QA 모델인데 QA 모델은 간단하게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성능을 비교하였고 약 5가지의 모델 중에 가장 높은 성능을 띠고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용했던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콘텍스트에서 특정 질문과 관련된 어떤 대답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제너레이트 모델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두 가지의 백본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첫 번째 모델은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되어 있는데 데이터셋이 한국어 데이터셋이 좀 부족해서 답변에 약간의 문제가 문법적으로 한국어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셋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두 번째 모델인 폴리글롯 모델로 저희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코어 알파카 모델은 텍스트 제너레이터 모델로 사용자 입력을 받아 그 뒤에 올 단어에 대한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생성해내는 모델로 저희가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대안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대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역의 문제이고 또 주소나 이런 전화번호 등 특수한 답변을 내야 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파라미터 조정을 조금 필요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피랑 템퍼레처를 높여서 더 다양한 문장을 생성하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 결과. 우선 결과 시연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한계점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리눅스 기반으로 기존에 그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을 메타버스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챗봇의 대화 관련 DB를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히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구문을 빼고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모든 유사도를 0.5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유사도 측정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아무도 이제 자연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하면서 교수님들과 또 멘토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고 이런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챗봇 만드는 거 보셔야 되는데 지금 노트북 조금 시간인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같은데 갑자기 이상하네요. 네. 질문 주십시오. 일단 먼저. 원래 사진 테스트 하셨어야 했는데 그죠? 안 되죠. 갑자기 하는 거니까. 참고로 여기는
저희 총 5가지의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수성못을 예시로 한번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성은 뭐 하시는 곳이야? 라는 질문에 저렇게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성못에 특별한 볼거리가 있을까? 그러니까 수성못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결과치거든요. 트레이닝하는 거. 네. 저렇게 수성모 페스티벌 있는지 수성모 페스티벌이 뭔지 물어봤을 때 저런 답변을 내기도 하고 수성못에 대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들어가면 됐냐 물으면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근데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까지 했다는 거 하고 챗봇에서 그죠? 원래 그 교육시킨 트레이닝 내용들을 이제 수저에 관계없이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네. 곽희 교수님, 네. 질문 없습니까?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성남대교 김 교수님, 질문 굉장히 날카롭던데 뭐 저기 위크 포인트 없습니까? 그럼 뭐 큰 문제 없는 걸로. 네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한 5분 쉬기 전에 제 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시간 주십시오. 원래 20분인데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 학부생들이 사실 인공지능학과가 아닙니다. 그러네. 컴퓨터공학과, 전자과, 전기과, 화학과 뭐 이렇게 비전공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사진을 한번 봤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조인데 1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먹었네요. 식사 많이 하셨네요. 네. 제가 중콜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거에 샘플을 피터링하는 작업, 트레이닝하는 작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고 트레이닝을 잘못해서 초반에 정확도가 한 50%도 안 나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계속 그 2달, 3달 정도 계속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AI 박람회도 가고 했던 것들 저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초기 0.48이었습니다. 그러다가 0.94까지 올라갔는데 요게 한 2달 걸렸습니다. 2달.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이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별거 아닌데 이게 트레이닝 할 때 샘플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많이 이해를 했던 걸로 생각되고요. 이전은 원래 이 업체는 타임 시스템은 LG전처럼 품질 관리하는 데인데 가서 이제 기존
새로운 제품들, 품질 관리하는 테스트 장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장님께서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AI 골프 관련된 내용들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스켈레톤으로 트래킹이 되는 것들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CCTV는 초반부터 피플 카운터는 잘 됐고요. 그 대신에 360도 카메라 할 때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갔다고 보고 있고요. 갱년기는 빨리 결과가 나왔는데 사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그래도 운동학과 사무실 모여가지고 자주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는 오기 직전까지 라벨링해서 95%까지 올려놨는데 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기업 멘토들도 좋고 김수영 멘토도 작가 두 분들이 잘해서 나고 바로 2-3일 전만 해도 그죠? 성능이 한 85%밖에 안 나온 걸로 아는데 95%면 99%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금방 말씀드렸죠, 그죠? 그 김재경 대표님 통해서 그다음 가톨릭대학교 초음파 영상은 상당히 이쪽 팀은 아주 연구실도 따로 있고 해서 그런지 아주 전략적으로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갔는데 이게 차근차근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쪽은 초음파 쪽으로 많이 해서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안된 시스템은 초반에 많이 방향성을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향후 한 2-3주 지나면서 오히려 완성도가 시스템까지 오늘 다 보여줬는데 이쪽 부서는 초반에 좀 약간 문제가 많았는데 마무리가 시스템까지 연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메타버스는 오늘 그죠? 발표를 원래 하는 사람이 안 해서 좀 내용들이 조금 많이 스킵됐는데 여기도 잘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 연동도 되고 그래서 좀 협조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1회하고 2회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1회 때는 성능 지표는 높은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까지는 많이 못 갔던 것 같고 내용적인 평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괜찮았지만 시스템까지 서비스 완성도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대부분 다 서비스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인테그레이션까지 갔다는 게 차별화되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인원들이 많으니까 내용 자체가 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말씀드린 대로 영상 이쪽 분야의 IoT 센서 이번에는 영상에다 자연어까지 처리하는 쪽으로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뿐만 아니라 사용 모델도 상당히 많이 다양해졌죠. 욜로 버전 4, 7에다 딥소프트 합친 거 또는 SS 디텍터, 샌더스 BRT, VGG, 챗GPT API까지 이용해서 서비스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플랫폼 통해 가지고 학생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기 인공지능 사업단에서 단장님이야 많은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16개 프로젝트를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남대, 성균관대학교, 전주대학교,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영진전문대 포함해서 7개가 같이 통합 시스템을 쓰고요. 제가 한번 저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대 같은 경우는 연기 전문대를 들어갔는데요. 앞에 이제 도메인은 다르고 위에 잘려가지고 보이는데 그 학교 마크 바뀌고 그리고 안에 내용은 동일하게 쓰고 이제 풋프린트라고 학교 구조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학교 이름하고
연락처 다 다르게 해서 동일하게 다 이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3회 때부터는 좀 많은 학교가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이제 좀 프로세스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회 때 뭐 시스템 문제가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수동으로도 하고 있는데 좀 수정을 좀 해서 3차 때는 7개 대학교 같이 쓰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공유대학답게 서로 공유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교수님들이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고도화 계획은 지금 이제 단순하게 산업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7개 대학교 확대했지만 회사에서 학생들을 이제 괜찮은 학생들 볼 수 있도록 자폐와 같이 인턴 채용이나 또는 그 학생들을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교수님이 들어오면 교수님이 원하는 인포메이션 웹크롤링해서 제가 프레임워크에다 만들어서 드릴 거고, 그다음 기업체가 들어오면 기업체가 좋아하는 최신 개발 코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넣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최신 논문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들을 지금 이제 좋은 것들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도 쓰고 기업체도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공 사례로는 기술 지표로서 기술 이전 건수가 많은 것들, 공동 개발 건수가 많은 프로젝트를 선정 우선순위를 올리고, 또는 재무 지표로 봤을 때 사용했는데 실제로 재무제표,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성장률을 많이 했던 컨텐츠 위주로 초이스를 해서 그걸 성공 사례로 교재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교재를 계속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양한 산업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 공공인프라 이런 부분의 다양한 컨텐츠를 인더스트리별로 취합을 계속 해갈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그 다음에 오디오, 센서 데이터, 공간 데이터들을 다 이제 어떤 다양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커버리지 좀 좋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비전, 지금은 텍스트까지 나왔는데 그거 외에 오디오도 조금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임밸런스 안 나도록 이런 부분들도 계속 컨텐츠를 제가 발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프로젝트 2번, 3번, 4, 6번 뿐만 아니라 다 있지만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제가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대로 잘 정리해서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비교과나 아니면 부트캠프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효과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최종 컨텐츠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끝났고, 평가 발표를 해야 되니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계산할 시간을 좀 주시고, 10분 후에 모여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사진 촬영하고 가죠. 사진 촬영하고 가시죠. 사진 촬영하고 갈등 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사진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찍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혁신공유대학 사업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수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센터 사업들이 있어요. BK 사업도 대학원생들도 여기